진보 보수 좌우 읽기 먼저 보면 우리 오늘 조선일보부터 한겨레신문까지 진보지, 경제지, 보수지 다 보니까 모두 다 장관들, 내각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요. 근데 모두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들에 대해서 모두가 평가가 다르고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겨레신문은 통미령 농림부 장관이 유임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통미령 농림부 장관 걱정되는데? 우려되는데? 한겨레신문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 내용을 보면요. 통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했는데 농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등 4개 농업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사법이라고 말해서 농민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미령 장관이 유임되고 나서 오늘 농망법이라고 한 거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배신자 아니야? 이거 장관하려고 박쥐처럼 이 정부에 붙었다 저 정부에 붙었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근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양곡관리법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구매해서 쌀값을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맞춰준다가 양곡관리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 대부분 쌀 농사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너무 싸지면 농민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쌀이 너무 안 팔려서 어느 정도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쌀을 사서 쌀값을 방어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송민호 장관이 이걸 반대했었죠. 이재명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민호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을 막지 못한 좀 죄를 안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 말자의 정책을 주도한 농망 장관이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장관이다 라면서 농민단체는 유임 철회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JHY님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어떻게 노조 출신인 노동부 장관을 하냐 반기업 친노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조선일보 보수 매체는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박용섭님 아저씨 그냥 집에 가서 자라 뭔 헛소리냐. 안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댓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세웅님 좌파들아 양곡관리법 통과되면 좌파들 몇 년 먹은 쌀 처먹을 수 있어. 아무래도 정부가 정부미를 쟁여놓다 보니까 오래된 쌀이 유통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량 주권을 중요시하거든요. 전쟁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와도 식량 주권, 그러니까 밥은 내부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쌀을 100% 자급을 못하면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수입 못하면 좀 참거나 기다리면 되는데 쌀을 수입 못하면 사람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쌀이 100%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쌀값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겠죠.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주식인 쌀에 대해서만큼은 가격 방어를 나라가 해줘야 안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을
나라가 이제 주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는 안보 차원에서 안보 학자들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국민수주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개소리죠 라고 아주 일축하는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식량 안보 진짜 중요해요. 80년대에 실제로 한국이 그 태국인가로부터 수입한 적도 있어요. 쌀을. 그때 이제 값을 3배 이상 주고 수입해야 됐거든요. 쌀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몇 배를 주고서라도 사야 되고 특히 이제 전쟁이라든가 위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누가 먹여 살릴 거야. 쌀을 쟁여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쌀 농사에 관해서는 100% 자급을 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좀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폴킴님, 노동부 장관에 노조 출신 가는 게 왜 안 되냐? 국방부 장관에 군인 가는 거 뭐라 안 했잖아. 점점점. 이거 완전 맞는 말이죠.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안 된다? 이거, 일괄적인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 폴킴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한 얘기인데요. 재산 증식 의혹 해소 못한 김민석 부실해명 국민이 수긍하겠냐. 김민석 장관 해명이 완전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청문회 봐서 알겠지만 아니 김민석 장관이 덧셈 뺄셈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일보 얘기 같이 보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야당이 제시한 재산 증식 그리고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말로만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중도인 한국일보의 표현이에요.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김민석 장관 후보자가 자료는 없이 입으로만 해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년간 벌어들인 돈은 5억인데 지출이 1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부익으로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에서 1억 원, 1억 5천만 원가량 수입이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 도입 이래로 증인과 자료 모두 없는 이런 깜깜이 청문회는 처음이다. 증인도 없죠.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국무총리 청문회 이번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냥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다수당이고 행정부 권력을 쥐었지만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만을 하고 낭만을 죽자. 보수 총리 후보들도 자료 제출하는 줄 없다. 근데 자료 제출률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마저 채택 못하게 한 거는 민주당이 최초죠. 증인을 못 세우게 한 거는 이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최초다라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스커님, 민주당 지지자 반박을 못하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속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5억을 벌고 10억을 썼는데 5억 벌고 10억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해? 아무도 해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자 본인도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쌀래도 감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자료 제출률 0.1%래요. 97건 중에 7건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의 양보다는 조금 그 질도 중요한데 양과 질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부른 게 사람 새끼냐라고 했는데 국힘에서는 이혼한 전처 말고 관련된 5명의 증인을 신청했죠. 이혼한 전처뿐만 빼고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된 5명 모두 증인 신청이 안 됐다라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부실 해명에 대해서는 중도인 한국일보는 수긍할 수 없다. 근데 진보적인 경향신문에서는 김민석 이렇게 탈락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민석 탈락 주장 야당이 너무 과하게 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진보적인 경향신문은 김민석 탈락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부터는 김민석 이거 수긍이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세용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너보단 괜찮은 인간이네. 그냥 임명해.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가 무슨 논란이 생겨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낫잖아!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덕적 기준이 하향 평준화됐다. 라는 얘기도 비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
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처음에는 송민영 농림부 장관 얘기했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 얘기했고, 조선일보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수지죠. 보수적인 조선일보에서는 민주노총 출신 장관한테 노사균형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민노총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걸 기대한다 라고 청와대는 밝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극한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안 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노동격차 양극화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인데 민주노총은 노조 권익 향상에만 매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는 결국 기업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실제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폴킴님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있는데 노동부 장관, 노동자가 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합리적인 지적 중에 하나는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의 행정을 잘 이해하는 건 아니죠. 노동부의 밑에부터 커온 관료는 아니다 보니까 노동부 관료들을 과연 쥐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희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해야 상식이고 정상인 거다. 그렇죠. 노동부 장관은 원래 노동자 편을 들어주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자부 장관은 산업부 편 들라고 있잖아요. 산업부 장관의 기업이 가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이 가서 내가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 되지. 노동부 장관도 기업 편 드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하는 거는 노동부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아닌가. 조선일보의 의견은 노동부 자체가 왜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평가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기입니다님, 최저임금 좀 오르려나?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올렸죠. 그걸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거를 수치로 체감하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최재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분도 소득주도 성장을 자신이 리딩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앞서 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윤세용님, 국방장관 방위 출신한데 확인 좀 해주세요. 맞아요.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 방위 출신인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 근데 문민 통제하기로 했잖아요. 장군들이 맨날 국방부 장관 하니까 짬짬이해서 군사 사업에서 비리 일으키고 국방 개혁 안 하고 군대에서 사고 나면 은폐하고 장군 출신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장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자라고 해서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병 방위 출신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을 앉히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인사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 씨는 국군 통수권자인데 군대도 안 나왔잖아요. 군대 안 나와도 뭐 계엄도 하는데 일반 사병 출신 아니면 혹시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윤세영님, 최저임금 올리면 알바들 굶는다. 알바들 아무래도 잘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경제적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폴킴님, 박근혜 정부 때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더 높았죠. 아이러니. 이게 박근혜 정부의 아이러니인데 박근혜 정부가 진보 정부보다 세금도 더 높였고 최저임금도 더 높였어. 박근혜 정부 의도치 않게 지나고 나 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진보적인 정부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희님, 국방장관도 문민장관 해야 한다. 행정과 군을 분리해야 쿠데타를 막을 수 있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방부 장관 민간인을 시키기 위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군을 국방부 장관 시키려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끈이 다 떨어질 때쯤이어야 국방부 장관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장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군대가 센 나라조차 국방부는 민간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개혁적인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현견님 민노총은 빨갱이 앞잡이다 이렇게 민노총 장관, 민주노총 출신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도 있고요. 윤세웅님 상병도 있는데 왜 방위를 점점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상병 대신에 병장 안 치고 병장 대신에 대령 안 치고 대령 대신에 준장 안 치고 준장 대신에 대장 안 치면 결국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하게 되잖아요. 지금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에서 짬짬이 한 것 때문에 계엄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은 조금 일반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센터필드 라이브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말하니까 목이 아파요. 아이칼칼에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기입니다님, 안규백 장관 후보자 국방위 오래 해서 국방위 17년 정도 했죠. 국회에 국방위원회를 17년 정도 한 사람은 솔직히 군대 2년 갔다 온 사람보다 당연히 국방을 훨씬 많이 알죠. 군대보다는 국방위원회가 훨씬 고급 정보가 오는데 아닙니까? 그런 국방위에서 17년을 굴렀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바람님 오늘 처음입니다만 정파적이 아니라서 좋네요. 사실 구름바람님 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 있어. 우리 정파적이 아닌 것도 좋은데 원래 게스트들이 많이 나와요.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서 되게 티키타카 좋고 재밌거든요. 근데 오늘 사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잣말 하니까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그런 건 아니다. 훨씬 재미있는 채널이라는 점 인식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구름바람님 반갑습니다. 왕김장님 그래서 센터필드 봐요. 네, 찬이님 민노총이 빨갱이, 노조가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조가 무조건 빨갱이다, 색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대 노조가 문제라는 저는 보수적인 조선일보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노동자 출신이 장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평가 중에 일정 부분 동의되는 거 있어요. 민주노총이라는 노조가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실제로 비정규직들은 노조에도 가입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갈등할 때 정규직 편을 들어주고 있죠, 민주노총이.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업체 노동자라든지 배달 라이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조가 더 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정규직에 한정된 그런 기득권을 민주노총이 조금 놓고 어떻게 하면 전체 노동자의 기득권을 조금 지킬 수 있는지, 전체 노동자, 더 약자에게 노조가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폴킴님 혼자 진행하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댓글 읽고 얘기하죠. 안 그러면 혼자 얘기하느라 목이 쉽니다. 옛날에 저 JTBC 있을 때 혼자 댓글 읽으면서 혼자 1시간 방송하는 거를 한 적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혼잣말 하다가 지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보고 좀 읽어야 그래도 외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베어그릴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세용님 노조 대가리들 전혀 일만 안 하고 싸움박질한다. 이 노조 상층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은 보수적인 매체에서 나오는 거지만 좀 귀 기울여 들을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 일단 진보적인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신 송민영 장관 안 된다. 보수적인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안 된다. 그리고 중도적인 한국일보는
재산 논란 해소 안 된 김민석 총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와중에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AI 장관 수석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인공지능 AI 전문가들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발탁됐다면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AI 기술을 직접 다뤘고 정책 협의를 통해 정부와도 협업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AI 전문가들,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갔잖아요. LG랑 네이버 출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기업인들이 내각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영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을 기업인들이 내각에서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 기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AI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다른 분야고 정치랑 관련도 없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에 관련해서는 기존 정치권의 고인물을 쓴 게 아니라 네이버나 LG 등 대기업에 있었던 담당자들을 직접 스카우트 해와서 AI에 대해서 좀 꿈을 펼쳐봐라 라고 한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를 누가 투자하는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AI 투자를 못 밝히겠다면 이런 AI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이분들을 통해서 AI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어디에 투자할지 신경 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AI 플랜을 보면 국가는 일단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와서 국가는 국가 AI를 위한 일단 데이터 센터를 마련한다. 그리고 민간은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실험도 하고 창업도 하고 AI도 개발하는 걸 한다. 이런 투 트랙을 내놨더라고요. 점점 AI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AI도 조금 상세해지고 있다. 국가는 엔비디아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툴을 만든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민간 기업들이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창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가 좀 실체가 없었는데 실체가 점점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 윤대지도 대통령 했는데 장관쯤이야 뭐 땡땡 갖다 놔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폴킴님,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정책은 기대할 만하네요. 그렇죠.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코스피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세용님은 한겨레는 볼 가치도 없음. 에이, 그래도 같이 봐야죠. 저희가 진보보수 좌우 읽기 하면서 한겨레도 읽고 조선일보도 읽고 매일경제도 읽는 거는 우리 채널, 우리 센터필드 안에서만큼은 왼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오른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모두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소버린 AI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주권 AI라는 얘기인데 국가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만의 AI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챗GPT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를 굴리는데 만약에 챗GPT를 쓰면 한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들, 정부의 보안 사항들이 다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AI를 가지지 않고서는 AI 정부, AI 보안, AI 안보를 이룩할 수 없다라는 게 소버린 AI, 국가주권 AI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주권 AI, 대한민국만의 AI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대한민국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플랜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EU,
유럽연합도 공동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나 봐요. 미국 AI를 쓰게 되면 유럽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안보 상황 이런 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들이 특히 선진국들일수록 자체 AI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를 조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같이 보니까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시고 보겠습니다. 6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30분 넘게 혼자 지금 거의 1시간이네. 거의 1시간 혼자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는 커피를 마셔서 위를 중지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디카페인이 저녁이니까 디카페인 한 잔 하겠습니다. 왕기입니다님. 근데 국민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구글폼으로 질문 받던데 이게 조금 짜치는 포인트. 좀 짜쳐. AI 정보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국가의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실력 있고 검증된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국가의 국민들의 그런 민원을 받는데 구글 폼을 이용하는 거는 정말 보안도 되지 않고 조작도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킴님,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IT 산업 키웠다면 이재명 정부는 AI를 키우려고 하네요. 미래 먹거리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중요하고 있습니다. 왕기입니다님, 네이버 폼은 왜 안 써요? 캬캬캬캬. 그러니까 네이버 폼 쓰지? 특이하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AI 프로젝트 100조 원 들여서 한다.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에서 이제 대장동 개발할 때 특혜 이익 시비가 일었잖아요. 이번 AI 개발만큼은 특혜 이익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이게 관리가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블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블탭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더블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위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 화, 수 오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혼자 얘기하는 고승혁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기자 고승혁이라고 하고요. 센터필드 라이브의 주인장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고승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센터필드 라이브 뭐 하는 데인지 계속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극단 팬덤 개딸 태극기 벗어나서 우리가 이슈를 조금 논리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 센터필드 라이브 합리적 충돌을 지향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뿅뿅 대장동 1원 한 장이라도 받았나요? 대장동은 무슨 크크크 대장동 1원 한 장이라도 받았나요라뇨. 지금 김용씨가 그 이재명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법원 유죄 받아가지고 이 자금 이재명 모르게 받았겠느냐 이게 지금 핵심으로 조금 다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대장동 일당들이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4천억 원 이상의 부당 수익을 성남시가 왜 몰아줬느냐 이걸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씨가 알고 있는데 정진상이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이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기레기 윤씨 때는 뭐 하다가 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씨 우리 센터필드 라이브 과거 재생 목록 보세요. 윤석열 계엄 때 계엄 특집 방송만 10회 20회 계속 진행했어요. 윤석열 조지는데 전력을 다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번 채널 보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장점도 토파보고 견제할 거는 견제할 것도 토파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을 토파보지 죽은 권력 보지 않잖아요. 지금 와서 누가 노무현 정부 검증합니까? 박근혜 정부 검증합니까? 지금 이재명 시대니까 이재명 시대를 같이 한번 보고 있다라는 생각 보고 있습니다. 네, 폴킴님 양국법이 오히려 한국 농업의 영체화를 부추기는 거 아닐까요? 농업의 기업화를 해야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닐지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킴님 말씀 때문에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양국법이 그냥 쌀이 많이 생산되면 국가가 사주자 이게 아니에요. 쌀이 많이 생산된다면 국가가 사주자 하기 전에 쌀을 키우잖아요. 논을 줄이는 논을 감축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논을 감축하는 거를 논이 많아서 쌀이 많이 생산되면
국가가 사주는데 논을 왜 감축해? 근데 통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논을 감축시키는 농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평가가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다고 해요. 농민들 편만 들 수 없고 농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통미령 장관은 농민들이 싫어하는 포인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영세화가 될까봐 사전의 농업 구조 조정, 그러니까 논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농업관리법 이전에 하게 되어 있고, 통미령 장관은 농업관리법을 하려면 논을 줄이는 농업 구조 조정을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아는 거 최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 말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좀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조금 논리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항상 달아주세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